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들이 300만 명 이상이 됐고 서학개미라고 하죠. 테슬라가 우리의 환율 방어에 기여했다. 하루에 9,800조 시장 규모이고요. 터키 리라라던가 러시아 루블이라던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사건, 해외 채권사건, 해외 부동산이든 다 환투자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금 수요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 거고 위기가 온다고 해도 주식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강세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위치원이라는 온라인 환전, 외환 트레이딩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치원 대표 서정아입니다. 국가별로 해서 거래 규모 순위로 말씀드리면 외환 시장의 가장 큰 곳은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홍콩, 싱가폴, 일본, 스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저 통화들의 증권 시장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보통 그 국가들의 그 외환 시장들이 규모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외환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에서도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금융이 이렇게 발달할 수 금융이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개방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개방한 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로 들여오고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좀 작고요. 증권 시장 자체 크기가 일본의 3분의 1.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각종 국가들이랑 거의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싱가폴이라고 하면 주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것들까지 하루권 영역에 결제가 되는 금융의 허브이고 법인세가 굉장히 낮고 정책이 훨씬 더 국제 무역에 적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홍콩 통화를 통해서 중국 증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안화로 꼭 바꾸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 열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성 측면과 그다음에 연결성 측면에서 싱가폴과 홍콩에는 아직은 조금 따라갈 수 없고 규모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간접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위안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홍콩 달러로도 투자할 수 있다. 외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환전이라고 말하는 금융 상품으로 따지면 현물환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거래가 체결된 즉시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환전이라는 현물환이 있고 또 이제 선물환이라고 해서 주식 선물처럼 지금 거래를 만들지만 지금 계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결제가 되는 이런 상품들도 있고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는 이제 글로벌로 했을 때 하루에 한 9,800조 시장 규모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16위 정도입니다. 그 시장 크기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고 있는 포션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게 한 0.7% 정도. 한국은 부정적이었다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각종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에 이제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도 1990년대 후반에 그 IMF 아시아 그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 가격 변동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환율 방어를 잘 못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제 아픔으로 남아 있어서 환의 흐름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외환 변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좀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증권 시장 자체가 계속 박스피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폭발적인 아직 성장을 하지는 않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만 계속 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있고 되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추세인데 정책은 아직은 좀 머물러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야 결국은 이 확대되는 것들이 더 외환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들어오는 걸로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될수록 대외 의존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역 수지들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 환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작아지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들이 300만 명 이상이 됐고 서학개미라고 하죠.
테슬라가 우리의 환율 방어에 기여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많은. 테슬라 우리가 주식을 많이 살 환율 방어에 유리하다. 왜냐면 국가적으로 있어서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환 보유고를 일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부분은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한 기축통화가 달러나 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화 대비해서 이제 안정적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그때 대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사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비싸진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건데, 근데 개개인들의 이제 국민들이 혹은 뭐 법인이든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종목 주식을 사는 것도 되지만 그 달러를 사는 거고 채권을 사는 것도 되지만 달러를 사는 것도 되기 때문에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사실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었던 게 파생 상품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라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선물, 통화 옵션 뭐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금 세탁. 9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로 이제 빼돌려서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케이먼, 스위스, 그리고 뭐 룩셈부르크, 뭐 조세 회피처들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가면 아무래도 트래킹이 안 되다 보니까 외환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가질 수 있네. 그런 인식들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가 2020년대에 오면서 하나의 큰 이제 흐름이 주식이 계속 그 증권 시장이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이래 없는 계속 지속적인 호황이었다가 그것이 한번 꺾이면서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또 금리가 올라가면 부정적 영향을 받잖아요. 자산이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게 있네라고 했던 게 달러였어요. 보통 이제 주식 가격과 달러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2020년대 예전에 아예 없었던 용어들, 뭐 환테크 이런 용어도 사실 외환 재테크, 환율 재테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달러나 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터키 리라라던가 뭐 러시아 루블이라던가 그 변동성이 심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수익률이 커요? 터키 리라가 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회복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실 터키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수익률 반토막이 났겠죠. 그때 다시 팔았다고 하면. 근데 그때 샀다가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지금 수익률이 100%겠죠. 똑같습니다. 네, 주식이랑 똑같아요. 다만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 높으니까 바로 원화로 바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 수익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붐이었어요. 터키 부동산. 예를 들자면 1억 하던 오피스텔이 5천만 원이 된 경우였으니까 외환 시장을 나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해외 주식 사건, 해외 채권 사건, 해외 부동산이든 해외 펀드 사시는 분들은 다 환투자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주식 채권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몇 주로 아시죠? 9,800조. 하루에. 달러나 엔 같은 경우, 통화 같은 경우는 내 계좌에 환전할 때 찍히는 그 금액 자체가 그대로 나의 돈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 뭐 채권을 샀을 때, 부동산을 샀을 때, 펀드를 샀을 때 세금 자체가 환에는 붙지 않습니다. 요즘 제일 개인들 거래 시장에서는 요즘 엔화가 제일 핫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엔화가 920원대 정도로 이제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글로벌로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엔화도 다른 기축통화로서 보통 강세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은행이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정책과는 다르게 저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일본 고용시장이라던가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엔화가 약세인 상태이지만 일본은 70년대, 80년대 3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뿌려놓은 돈들이 많거든요. 국가 순위로 봤을 때 해외에 직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국가는 글로벌로 일본이에요. 국가가 부자죠. 해외 투자를 하면 좋은 거예요. 해외 투자 많이 나간 부분이 좋은 점은 외환 보유고가 높다는 의미가 되니까 얼마든지 그걸 팔아서 자산을 유동화해서 캐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안정적인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엔화가 약세이지만 언젠간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엔화를 좀 많이 사고요.
그래서 엔화 예금을 지금 많이 하는 상태고 그 예금 수요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 거고 오히려 이제 한 작년쯤만 해도 940원, 950원 그러니까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또 엔화를 되게 많이 사셨는데 지금 더 떨어진 상태죠. 달러가 미국의 통화이지만 미국만의 통화는 아니거든요. 글로벌 모든 화폐들의 기축 통화이고 모든 거래들이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이꼴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좁을 수 있다.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달러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글로벌 위기가 오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고 해도 주식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달러는 강세일 수 있다. 사실 강세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사는 가격보다 오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을 때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혹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올라서 비싸게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항상 상대적인 건데 계속 사 모으시는 입장이라면 변동성이 결국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 엔이든 달러든 변동성을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좋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금리는 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가 오르면 그 통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면서 달러도 같이 보유하시면 돼요. 종목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환율 달러는 그 흐름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여기서 보완을 해주고 서로 보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주식을 팔았지만 환율이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로 환전하고 증권사에서 주식 사면서 환전까지 같이 되는 서비스들이 요즘에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편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환리스크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을 타신다 그러면 그 달러 환율 보고 있다가 쌀 때 미리 사놨다가 주식 가격이 지금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사고 주식을 팔았다고 바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그 환율의 흐름을 보고 좀 오를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팔고 또 주식을 보유한 만큼 달러도 별도로 같이 보유해서 분산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자가 붙어서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다른 통화를 갖고 있다가 달러를 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그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통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라는 것이 국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가치교환 수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가 강할수록 통화가 강해집니다. 고용지표라던가 물가지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형성하고 달러, 엔, 파운드, 유로 주요 글로벌 통화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덜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강세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또 뭐 무역수지, 경상수지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게 반영이 되고 자연재해, 전쟁,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도 다 반영이 되는 모든 총 거시의 집합체입니다. 환율이 지금 높게 계속 왔던 거예요. 결국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두 가지 통화의 이제 가치 교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N달러 환율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통해서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에 대한 강하고 약하고의 지표를 또 트래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 등의 통화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덱스 자체가 반영된 ETF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죠? 언제 샀는지, 어떤 통화를 샀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를 샀는지,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았는지, 또 그 시점이 언젠지,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산 다음에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을 때의 나의 수익률과 이미 갖고 있던 뭐 다른 달러를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팔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모두가 다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뭐 증권사에서 보시면 원화 표시 수익률이 있고 달러 표시 수익률이 있는데 달러 표시 수익률이 플러스였는데 원화로 했더니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달러로 했을 때 마이너스였는데 원화로 바꾸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결국 그 변동성까지 다 반영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운영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거를 이제 하루에 20시간 돌아가게끔 한다고 하면 실시간에 거래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밤에 환전을 하시면 그 가환율이라는 게 붙어서 아침에 됐을 때 실제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좀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증권사 자체도 시장 환율 가격을 그 시간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닫았기 때문에 픽스를 해서 주게 되면 그 환차 손을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버퍼를 둬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가환율을 생성을 해놓고 외환 시장이 열렸을 때의 가격 정보를 보고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더 비싸게 팔고 싶지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시더라도 해외 주식을 하시더라도 환전을 하신다고 하면 미리 외환시장 돌아갈 때 해두시거나 여행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 어플 통해서 하실 때도 외환시장이 열려 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9시부터 3시 반. 외환 자체가 가지는 그 엄청난 큰 메리트가 유동성에 있습니다. 주식 종목 같은 경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생겨야 되니까. 혹은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외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생긴다는 게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을 때 바로 그 가격에 바로 살 수 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확대는 장 중에 1,2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장 외 시간으로 가면 1,250원이 되는 것을 계속 그 시간이 확대되니까 1,200원에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달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좀 달러가 비싸다가 살짝 이제 좀 떨어진 상태고 한 이제 1,290원 정도 오늘 기준으로 우선은 외환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변동성이 있을 것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샀어요. 샀는데 이미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 오늘 근데 제가 1,400원에 샀는데 환율이 1,450원이 되면 전 1,450원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존보다 환율이 높았는지를 단기 투자할 때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보고서 그 가격보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파는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기준을 내가 이제 두 통화 간의 교환이다 보니까 원화를 산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면 요거는 싸지니까 그때 이걸 조금 더 산다? 그리고 요게 비싸지면 이때 판다. 그래서 요걸 보유를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3개월, 6개월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3년, 2년 이렇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 패턴이 있거든요. 3년의 평균을 봤을 때 혹은 2년을 내가 책정을 해서 2년을 평균을 봤을 때 그때보다 쌌다 그러면 이제 사시면 되고요. 괜찮은 가격대가 예전에는 1,2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면 어떻게든 올라간다. 무조건 이제 달러와 엔 왜냐하면 유동성이 가장 큰 통화들이기 때문이고요. 추천을 드린다면 그냥 소액으로 200만 원만 가지고 달러를 사고 파는 걸 하는데 저는 초반에 할 때는 그날 샀던 거 그날 팔자. 그때 샀던 환율을 보고 그때 샀던 환율보다 조금만 환율이 좀 오르면 바로 파시는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샀던 환율보다 그 환율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외환시장이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9시 정도에 오전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가격들이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잖아요. 근데 외환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좀 클수록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0.01% 그렇게만 한다 번다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해보시고 감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는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투자하실 때 만약에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환율이 내가 샀던 것보다 떨어졌을 때는 그럼 그 손실을 제한을 두고 오늘은 10,000원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럼 그냥 손절하시는 게 그리고 외환은 안 팔아도 되는 게 언젠간 또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안 팔고 계속 있으면 내가 또 계속 돈을 보여야 되고 불안하니까 초반에는 이제 조금만 벌자, 바로 그냥 1원만 오르면 팔자,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보자. 그러면 또 이제 패턴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자금이 크다면 1원이 아니라 1점만 먹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되고 2억이 되고 사고 파는 게 늘어나다 보면 횟수가 한 번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자꾸 이제 복리처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가 세금이 없이 직접적으로 달러, 엔에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자. 스위치원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것만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다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적절한 본인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으시고 그거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